그러면 자 얘기를 해보죠. 네, 이제 저기 찍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상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 그러면 어떻게 어버이날 잘 보내셨어요? 아, 예, 잘 보냈죠. 예. 뭐 하셨어요? 아, 저기 안사람이랑 예. 저기 충주에 다녀왔습니다. 애견 카페도 좀 충주. 가고.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예, 그래요. 그래요. 상킴 선생님 보시기에 예. 지금 수능 영어가 예. 추세가 어떻고 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수능 영어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그 영어 공부와 고3 수능 공부가 완전히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어떤 식으로 분절이 됐죠? 일단은 교재 자체가 네. 고3 때 그 EBS 연계 교재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1학기 네. 예, 메인 교재인 수능 특강 그리고 원래 여름방학용 보조 교재로 나온 수능 특강 독해 연습 그리고 2학기 메인 교재인 수능 완성 이렇게 세 권의 그 EBS 수능 연계 교재가 나오는데 지문이 각권당 한 250개에서 300개 그러니까 세 권 다 합치면 한 850개 내지 900개 지문이 있는데 일단은 수준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보던 학교 교과서나 부교재에 비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단어가 굉장히 어렵고 네. 그 다음에 단어 수준은 매년 그 세계 고3 교재에 나오는 단어를 다 합치면 19,000단어예요. 그 중에 한 9,000단어 정도를 알면은 9,000단어 내지 10,000단어 정도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9,000단어 내지 10,000단어 알면 한 지문 내에 모르는 단어는 어휘는 세개 안쪽이니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죠. 일단 어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두 번째는 지문 길이가 깁니다. 상당히 길어요. 문장 구조가 복잡한 그런 지문들도 있고 세 번째는 상당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역사니 철학이니 또는 문학 또는 과학에서는 뭐 환경 문제라든지 특히 진화론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을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문 내용이 전개되는 그래서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이 상당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특징을 보자면 아까 1등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에서 자연스럽게 그걸로 넘어가도 되겠죠. 따라서 1등급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고 싶은 학생은 2등급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휘하고 배경 지식이 탄탄한 학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문법은 영향이 없을까요? 문법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은 거기에 따로 문법 공부를 추가하실 필요가 없고 국문독해 책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짧은 요점 정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잠깐 옛날에 했던 중학교 때 했던 내용 복습 플러스 약 10% 내지 15%의 내용 추가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고 만약에 본인이 중학교 때 한 문법이 굉장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전체 문법의 영역을 다 훑어본 적이 없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훑어서 공부한 적이 없다. 이런 학생은 100페이지 정도 되는 문법책. 그러니까 내용 한 70페이지에 문제 한 핵심 문제 한 30-40페이지 합쳐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얇은 문법책 있습니다.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프림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프림. 수프림. 예. 그래머존은 어떻게? 그래머존은 중학교 때 문법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책은 그래머존 기초편입니다. 좀 더 기초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제 말은 자세하고
워크북까지 있으니까 시간이 많은 학생은 예. 충실히 한 1년 정도 잡고서 반복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워크북이 딸려 있으니까 훈련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미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예.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짧은 요약서 몇 점 정도 위주로 된 책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뭐 그런 책을 가지고 학원에서 지도를 받아도 좋고 혼자 공부를 해도 좋고 혼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EBS 강의를 듣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EBS 강의는 시간이 많은 학생 경우에는 EBS 그래마 파워 좀 많죠. 80강입니다. 오, 맞네요. 전반부 40강, 후반부 40강, 80강이고 그 그래마 파워보다도 조금 더 30강짜리로 얇은 책으로 나온 그런 교재도 있어요. EBS에서 30강짜리로 대략 30시간 정도 강의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저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30시간 정도의 강의를 들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EBS인 강의든 아니면 다른 뭐 사설 인강업체 강의든 아니면 지금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는 은퇴하신 분들이 뭐 무료로 올려주신 그런 고등학생용 문법 인강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이 언급하긴 그런데 한 2분 정도의 강의가 대단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캠 선생님이랑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는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대략적인 문법의 틀을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법적인 측면 이외에도 수능에 있어서 전 영역에 있어서 이제 지도가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 문법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장을 이렇게 독해 내지는 뭐 문장 독해를 하든지 단락 독해를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준동사, 즉 동사에 준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 자체는 아닌 것,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동사를 다른 품사로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하는 것, 부정사, 분사, 그 다음에 동명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명사다 그러면 동사의 역할 내지 성질과 명사의 성질 내지 역할이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studying long hours is not easy for many students. 이렇게 얘기하면 오랜 시간을 공부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인데 studying long hours라는 것은 동명사로서 studying이라는 동명사가 내부적으로는 동사로서 long hours라는 목적어 사실은 그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studying long hours라는 동명사구가 외부적으로는 명사의 역할로서 주어로 거기서 쓰였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즉 모든 준동사에서 동사 역할은 내부적인 역할이고 그 다음에 다른 품사 역할은 외부적인 역할이다. 이것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지만이 써먹을 수가 있죠. 문장을 해석할 때. 그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동등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결합된 게 아닙니다. 내부적인 역할이 동사의 역할이고 다른 품사의 역할은 다 외부적인 역할이죠. 그러니까 문법에 있어서 좀 더 어떤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요소로 문장 해석을
문법을 공부했는데 왜 이게 문장 해석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독해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독해에 있어서는 지금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독해라고 하면은 문장 독해가 있고 단락 독해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문장을 해석을 잘 못하는 학생인 경우는 아까 얘기한 방금 전에 얘기한 문법적 지식이 올바로 이해가 되어 체계화 내지는 올바로 이해가 되어 사용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아니면 어휘가 부족할 수도 또는 있고 그 저기 어휘력이 약해서 그런 경우 둘 중에 하나고 그 두 가지가 어휘력, 기초 어휘력도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문법도 상당히 잘 이해를 하고 반복 연습이 되어 있는데 단락 독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장 해석은 되는데 단락 독해를 잘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어떤 질문을 읽었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주제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개발도상국은 환경보호보다는 아직까지는 경제개발에 더 우선점을 둬야 된다라는 질문인 건지 반대로 아무리 경제개발이 급해도 환경보존은 나중에 후손에게 치명적인 유해한 결과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보존을 해야 된다는 질문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A하고 B 사이에서 어느 쪽에 중점이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논리적인 어떤 구조 같은. 그러니까 요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읽고서. 해석을 다 했는데 다 읽고서도 이 필자가 글을 쓴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단락 독해 이 한 단락을 그 여러 문장을 이루어진 단락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메시지하고 플로우예요. 메시지하고 플로우. 그러니까 메시지를 독해 문제에 있어서 크게 유형별 그 유형을 정리해 보자면 크게 메시지가 무엇냐는 것을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흐름을 이해했느냐, 플로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메시지 문제는 대표적으로 뭐 지침 추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일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플로우를 물어보는 문제는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대표적인 게 그 순서 맞추기. 그쵸. 단락의 순서 맞추기.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을 고르기 이런 것들이 있고 빈칸 문제의 경우에는 메시지와 플로우를 동시에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빈칸은. 그래서 빈칸은 종합 예술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메시지 플로우를 동시에 둘 다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그 독해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유튜브라든지 일반 인터넷이나 지금 여러 가지 단행본 책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영어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냥 우리말 글도 사실은 제대로 읽기 힘들어요. 글을 너무 안 읽어요. 글 자체. 네, 뭐 셰익스피어 얘기가 나오면 셰익스피어는 뭐 어느 회사에서 나온 햄이에요? 셰익스피어의 뭐 햄 아니에요? 그러니까 햄릿을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이거 햄 이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서초동에서 잠실에서 강의할 때 직접 질문 받았어요. 그 셰익스피어가 뭐야? 내가 물어보니까 학생이 햄 이름 아니에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실제로. 햄릿 때문에. 그렇죠. 예, 어설프게 이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예. 그 정도로 일단은 책을 너무 안 읽고 영상물만 너무 접해서 그런지 일단은 책을 너무 안 읽고 긴 글에 대해서 공포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단락 전체가 길다면 일단은 이 문제는 나중에 풀어야 되겠다. 그거 뒤로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락 전체가 길지 않은데 첫 문장이 길어요. 문장 자체가 첫 문장이 긴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일단 읽기가 무서워져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나중에 봐야지. 그리고 이제 전체 지문의 길이가 짧거나
또 짧고 또 특히 첫 문장이 짧고 이런 거는 공포감을 덜 느끼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먼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길이가 길면 일단 학생들이 대단히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그거는 굳이 영어가 아니라도 우리말로 된 문장이라도 긴 글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게 가능한지. 일단은 쉬운 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쉬운 영어. 그렇죠. 쉬운 영어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수능이라고 해도 수능에서 예. 지금 45문제 중에서 17문제는 듣기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 수능 영어의 전략은 듣기를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수능 영어의 듣기는 수준이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제 말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중학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진 학생이면 3단계,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온 학생이면 3개월 정도만 하루에 30분씩 3개월 정도만 이 듣기를 연습을 하면 누구나 다 수능 영어 듣기를 다 맞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7문제인 듣기를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3개월, 30분 동안 3개월, 하루 30분씩 3개월을 훈련하면 예.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일단 17문제를 다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40~50%는 쉬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한 30%에서 35% 정도가 중간 난이도 범위 문제고 독해에서 나머지 한 15% 내지 20%가 흔히 말하는 고난이도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수능 문제 접근 방식의 첫 번째 단계는 듣기 17문제를 다 맞아야 되고 독해 28문제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쉬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남으니까. 그렇죠. 시간이 조금 확보되니까 중간 난이도 범위 문제라든지 흔히 말하는 고난이도 문제는 생각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 정답의 확률을 높이겠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까지 지도를 해가지고 어떤 성적이 크게 향상됐던 기억이 나는 학생들이 있으신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은 고2에서 중반쯤 해가지고 저한테 공부를 시작해서 1년 반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처음 저한테 왔을 때 50점 후반대, 60점 초반대였어요. 근데 수능 봤을 때 90점 초반대를 받고 그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케이스죠. 대학은 어디로 진학을? 근데 다른 과목을 잘 못 봐서 제가 대학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영어는 잘 봤는데. 영어는 잘 봤네요. 예. 어떤 식으로 지도하셨길래 그렇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방식으로 지도를 했죠. 일단 첫 번째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문법책을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기본 어휘하고 구문 독해책을 공부를 하고 근데 기본 어휘와 구문 독해책을 공부를 할 때도 계속해서 문법책을 공부를 복습을 해와라 한 챕터씩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죠. 단어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문법책도 복습해서 문법에 대한 시험을 봤습니다. 한 3번 정도 문법책을 복습 및 시험으로 돌렸죠. 예. 그리고 구문 독해책을 끝내면서 단어 공부를 했는데 제가 구문 독해를 할 때 단어 확장을 하는 것은 특징적인 것은 저는 단어집을 따로 학생들한테 내주고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문 독해책에 있는 단어 자체에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확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학원에서는 단어집을 따로 정해가지고 무슨 단어책을 예를 들어서 데이 15부터 데이 17까지 3개 과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단어 몇십 개를 내지는 뭐 100개 정도를 외워서 다음번 수업 시간에 테스트한다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구문독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독해 지문에 있는 단어 그 자체를 가지고 단어를 확장을 합니다. 제가 자체 단합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reject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 독해 지문에. 그 reject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JECT는 throw니까 abject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던져진 즉 비참한 또 뭐 프로젝트는 앞으로 생각을 던지다니까 뭐 자기가 앞으로 생각을 던지는 건 계획하다 남이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던지는 것은 예측하다 뭐 빛을 앞으로 던지는 건 투사하다 또 그 이런 식으로 또 뭐 물리적으로 위치를 앞으로 던지면 돌출하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딸린 또 다이에 딸린 예문들 이렇게 해서 한 단어의 뜻 여러 가지 해당되는 예문을 또 다 달고 또는 그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많이 쓰이는 그 어원적인 분석을 통해서 단어를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또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 이런 식으로 단어를 확장하고 그래서 독해 지문에 나온 그 각각의 단어를 표제어로 삼아서 그 표제어들에 대해서 어원 확장이든 그 어의 확장이든 또는 뭐 파생어, 복합어 확장이든 용량 확장이든 그런 그 단어의 그 어법적인 쓰임새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확장 단어장을 제가 제공합니다. 그걸로 공부를 해가지고 단어 확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본인들이 평소에 공부하는 독해 책은 에서 외우는 단어는 따로 있고 그래서 그와 전혀 무관한 단어장을 따로 외우는데 물론 이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어휘를 이제 그 확장하는 데는 어휘를 이제 추가로 공부하는 데는 하지만 독해책에서 배운 단어를 중심으로 단어가 확장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독해 지문에서 읽은 스토리를 위주로 단어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이후에 기억에 재생을 하는데 훨씬 장기 기억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 만들려면 강사는 죽어납니다. 죽어납니다. 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그 효과에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그렇게 확장된 어휘집을 제가 단어장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금 수능 추세가 그런 철학적이나 역사적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시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단계로 문법을 기초가 약한 학생은 문법 기초를 약 100페이지 정도의 교재로 먼저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2달 내지 3달 정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맥적인 그런 거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 그런 있잖아요. 경우에는 그 어휘를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어휘 중에서 특정 분야의 개념어로 어떤 어휘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갑자기 질문하니까 적절한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그 단어나 용어가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고유명사 개념어가 같은- 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역사적이나 그 상황적인 맥락을 제가 설명을 반드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존 그 environmentalism 이런 단어가 있다 칩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environmentalism이나 environmentalist 또 environmental protection이나 또는 environmental preservation 환경 보호, 환경 보존 또는 환경 보호주의 또는 환경 보호주의자 이런 개념이 중요한 개념어가 등장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중요한 개념, 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겁니다. 적절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fossil fuel이라고 있다. fossil fuel이라고 하면 이게 화석연료죠. 그러면 화석연료란 딱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화석연료에 대해서 대응되는 개념어가 뭐냐면 alternative energy, 대체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서로 대립적인 그렇죠. 상호 대조 내지 대립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석유나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많이 우리의 동력원으로 삼았었는데 왜 대체 에너지를 갖다가 앞으로는 주력 자원으로서 그걸 활용하는데 더 의지해야 될까? 라는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환경보호에 대한 환경보존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그 이론의 여러 가지 복잡한 차이를 알 필요는 없어요. 학생들은 없고 여러 가지 이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론을 따르든지 그 화석연료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팩트 때문에 팩트에 관한 이유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이유는 세 가지죠. 첫째, fossil fuel, 즉 화석연료는 그 재생이 우리 세대 내에서는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번 쓰면 다시 생성되려면 거의 5,000년 만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 불가능성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생산, 유통, 소비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소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석유를 갖다가 차가 휘발유를 사용하면 배기가스가 나온다. 즉 이것을 소비하는 단계에서 환경 파괴가 발생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화석연료는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그 생산 과정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태안만 사건, 기름주스 사건을 떠올리면 유통 과정에서도 그렇죠.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소비 과정, 즉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고강도의 환경 파괴가 발생한다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죠.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석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나라는 한 15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그 몇 안 되는 15개 국가의 예를 들어 이런 나라들이 서로 담합을 하게 되면 서로 협정을 맺게 되면 유가가 폭등한다든지 따라서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생산이 그렇죠.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갖다가 대체 에너지를 새로 개발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죠. 그거를 그런 기본적인 그 지식을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일단 fossil fue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제가 가르쳐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교의 선생님들도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워낙 그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라는 단어, fossil fuel이 나오면 요거에 대응되는 개념이 대체 에너지, alternative energy라는 단어를 가르치고 왜 화석연료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지 중요한 이유 세 가지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 지금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는데 이거 항상 딱 정리해서 얘기하면 한 3분 내지 길어야 5분 안에 모든 문제를 3분 내지 5분 안에 딱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각 분야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다 그때그때 제가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이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언제? 어릴 때. 예, 유치원 때 한 5살 이후부터 한글 끼친 이후부터 중학교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해서 한 10년여에 걸쳐서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으로 쪽지식을 제가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분 내지 5분에 걸쳐서 각 분야에 대한 개념어와 그러한 개념에 얽힌 역사적이나 상황적인 그런 맥락에 대한 지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각 분야를 다 가르칩니다. 최근에 수능에서는 어떤 뭐 경제, 뭐 생각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과학 쪽에서는 환경하고 진화론 지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회 역사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유럽사, 서양사 중에서도 특히 유럽사, 영국사랑 미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유리한 지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집단 간의 갈등 문제를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집단 간의 갈등은 어떤 식으로 그 구체적인 양상 모습을 띠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무엇이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좁게 얘기하자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 내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제 학교 내에서 친구들 간에 또는 학생과 선생님 간에 뭐 의사소통이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될지 이런 좀 소규모의 갈등 및 갈등 해결 문제부터 광범위하게는 종교로 인해서 전쟁이 많이 발생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이런 거대한 문제까지 또는 집단 간의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갖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상킴 선생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자면 우선은 첫 번째는 약 100페이지 정도 내용은 60, 70페이지 문제는 핵심 문제 한 3, 40페이지 합쳐서 약 100페이지 정도 되는 문법 고등학교 문법 완벽히 끝내고 그리고 이것을 인강으로 따지자면 한 30시간 분량 유튜브에서 지금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검색을 해보시고 또는 EBS 인강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 3차례 정도 반복 학습을 먼저 하는 것이 1단계고 2단계는 구문독해 책을 보는데 구문독해만 가지고는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휘집을 함으로써 제공하는 어휘집은 본인이 이렇게 어떤 출판사에 어휘집을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해서 한 권 선택해서 병행해서 구문독해 책과 어휘집 병행해서 장기간 최소한 1년 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수능 기출문제라든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배경지식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고난이도 어휘 이것이 중요한 왜냐하면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이 수능 출제위로 들어가시는 오랜 기간 교사를 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대학의 교수님들은
이 두 가지를 갖춘 학생을 편애합니다. 노골적으로 편애해요. 어휘가 강하고 풍부한 배경지식, 즉 어릴 때 독서를 많이 한,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한 학생, 그래서 어휘력과 배경지식을 갖춘 학생을 편애하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근데 그 편애가 정당한 편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변별력이라는 객관적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럼 어떤 학생을 편애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데 영어 실력이 그 테스트하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어휘력하고 배경지식을 이 강한 수험생을 편애하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의 그런 시험이 올바른 저는 편애, 즉 충분히 훌륭한 변별을 갖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예. 중점적으로 단계별로 공부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이제 그 얘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갑자기 해서 좀 예, 감사합니다. 정리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